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에 과학 터치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재직 중인 박승아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과목을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에 다가가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절친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준수의 꽃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DNA 나노 기술입니다. DNA 나노 기술에는 DNA 나노 구조물 제작 연구, DNA 소자 개발, DNA 알고리즘, 데이터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DNA 나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산업혁명과 물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DNA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DNA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한데 DNA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염기, 그리고 당, 그리고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닛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요. 인산과 그리고 다른 유닛에 붙어 있는 당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가닥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상보성 수소 결합에 의해서 두 개의 가닥으로 이중 나선 구조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DNA의 반지름이 1나노미터 정도 되는데요. 1나노미터는 탄소 원자 크기의 한 10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48년도에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생명의 핵심 또한 재현이다. 생명체는 사건을 끊임없이 재현한다. 세포가 분열하여 똑같은 세포가 나오고 그 세포들이 분열하여 다시 똑같은 세포를 만든다. 생명이 기억이라면 그 기억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사실 1948년도에는 DNA가 아직 발견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슈레딩거의 책에서는 유전체의 기능으로서 거기 DNA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1953년도에 DNA 분자의 구조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 후 발견된 이후 9년 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발견자인 크랙 교수님과 왓슨 교수님이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노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노라는 말은 접두어로서 10의 마이너스 9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0의 마이너스 9성은 10억 분의 1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나노 기술은 약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크기의 물질을 제어하고 그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1980년대에 주사 터널링 현미경과 원자 힘 현미경의 발명으로 우리는 분자 단위의 크기 그리고 원자 단위의 크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현미경을 발명으로 나노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노미터 크기가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이게 10억 분의 1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두꺼운 머리카락 지름이 한 10만 나노미터라고 거기 되거든요. 이것은 머리카락 두께는 0.1mm로 신문 두께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이 나노미터의 크기입니다.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손톱이 한 2주 정도 기르면 빨리 자라는 손톱은 한 1mm 정도가 자라는데요.
여러분들 손톱이 1초에 1나노미터 정도 자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 14일 정도 지나면 1초에 1나노미터 자라는 손톱은 한 1.2mm 정도 자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나노라는 개념이 상당히 작은 개념이다, 원자 수준의 크기의 개념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노 기술에 있어서는 두 가지 아주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유닛 빌딩 블록을 디자인을 하고 유닛 빌딩 디자인을 섞었을 때 걔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구조물로 조립이 가능하다. 그것이 나노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자기 조립입니다. 그리고 나노 크기의 물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에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전원체의 물질이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갑자기 초전도체 현상을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금의 색깔은 여기 노란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금이 작아지고 나노 크기가 될 때 한 1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금은 빨간색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나노 기술에 있어서는 자기 조립 기술과 자기 조립 특성과 그리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DNA 분자와 나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DNA 나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DNA 나노 구조물 제작 연구인데요. DNA를 가지고 다양한 크기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DNA 나노 구조물 제작 연구의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빌딩 블록을 만들고, 레고 블록처럼 빌딩 블록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1차원 구조, 2차원, 심지어는 3차원 구조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DNA 나노 구조물 제작 연구의 그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1982년도 미국 뉴욕 대학의 네드 시만 교수님께서 DNA 4개의 가닥으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DNA 4개의 가닥으로 유닛 빌딩 블록을 만들고, 이러한 유닛 빌딩 블록을 가지고 다양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후 실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구조물의 DNA 유닛 빌딩 블록을 만들고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실험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여기 한 4가지 정도의 DNA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DNA 격자 구조물은 이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의 빌딩 블록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크기는 한 10나노 정도, 그리고 폭이 한 4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벌집 형태의 구조물을 만든 건데요. 이와 같이 산발이 형태의 유닛 블록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1차 구조, 그리고 원 구조도 이와 같이 다양한 유닛 빌딩 블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구조도 DNA 유닛 빌딩 블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3차원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DNA 구조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이제 다음 주제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DNA 소자 개발 연구입니다. DNA는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 나선 구조,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실온에서는 전원체, 그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적으로도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열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고 광학적으로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DNA 특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가 이온을 도핑한다든지, 그리고 반도체 특성을 DNA에 구현하기 위해서 양자점을 접합한다든지, 그리고 약물을 DNA에 붙임으로써 약물 수송에 DNA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연구가 기능성을 담보한 DNA 소자 제작 연구의 연구 주제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DNA 구조물을 가지고 방막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와 같이 DNA 나노선을 만들어서 양자점을 같이 넣은 선을 만들어서 형광 기능을 더 향상시킨 그런 부분들도 보일 수 있고요. 거기 다양한 구조를 기능성 물질을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DNA의 구조물을 하나의 약물 수송의 컨테이너 역할로 하는 부분들을 카툰식으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골드 나노 입자를 약물로 보고 하나의 거기 수송하려고 하는 운반 물질로 보고, 그리고 DNA를 운반자로 보고, 이것을 우리의 인체 내에 이렇게 거기 주입을 하면 DNA가 금 나노 입자를 가지고 있는 DNA 컨테이너가 어떠한 그게 혈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에 접착이 됩니다. 그 이후 초음파를 이용해서 금 입자를 덜뜨게 해서 금 입자에 열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약물 수송에 있어서 우리는 DNA의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독소루비신은 항암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을 이와 같이 DNA 나노 구조, DNA 나선 구조에 이렇게 접합을 함으로써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여러분들 보이는 것과 같이 링 구조의 독소루비신이라는 약물을 접합함으로써 이러한 약물이 들어가 있는 DNA 구조체를 거기 암세포에 같이 넣음으로써 암세포 내에 이 DNA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pH를 조절함으로써 약물이 DNA에서 나오게끔 되고, 이 약물이 암세포의 핵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한 50% 이상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DNA 주사 바늘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주사가 그게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겁내할 수도 있는데, DNA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바늘 크기가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DNA로 만든 주사 바늘을 이 안에 약물을 우리가 안에 넣고 이와 같이 피부에 거기 접착을 시키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약물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방사성 물질을 DNA에 거기 조사함으로써 DNA가 상당히 많이 거기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파괴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다 하는 DNA 기반 방사성 물질 센서도 거기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태양 전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청이 있는데, 청 중에 하나를 DNA를 거기 넣으면 DNA가 전자가 밑에서 위층으로 흐른다든지 위층에서 밑층으로 흐른다든지 할 때 어느 한 방향으로 전자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태양 전지의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실험적으로 구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 소자를 만드는 예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쓰면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이와 같이 DNA에 금 입자를 넣어 가지고 만든 DNA 방막은 우리가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조사를 하면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NA의 방막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DNA 기반 소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소자를 실제 얼마만큼 실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하나 더 거기 응용 예를 보여드리면, DNA를 가지고 자기 복제 로봇을 자기 복제하는 물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복제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어떤 개체가 자연과 동일한 개체를 생산하는 것, 여기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로봇이 필요한
물질을 가져와 가지고 계속 그게 자기와 유사한 로봇을 만드는 카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자기 복제 로봇도 DNA 가지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를 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하나하나가 DNA 가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 가닥을 넣었을 때 DNA 가닥 중에 여기 브라운 색깔이 노란색과 결합을 해서 이와 같이 큰 다른 링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NA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복제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거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작은 크기의 링에서 DNA 가닥을 넣으니까 큰 링이 만들어지고, 큰 링도 또다시 다른 DNA 가닥을 넣었을 때 또 다른 링을 만들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조금씩 DNA 적당한 잘 디자인되어 있는 DNA 가닥을 넣는다고 하면 계속 DNA 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주제를 바꿔서 DNA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거기 일간지에서 DNA 컴퓨터가 제작은 꿈이 아니다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DNA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논리 연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흐름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답을 찾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찾는가, 그것도 알고리즘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논리 연산자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다양한 전자기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기기의 트랜지스터에서 사용하는 정보 전달을 하는 모든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논리 연산자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보 전달이 되는지, 그것은 논리 연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논리 연산자가 XOR이라는 논리 연산자인데, XOR 연산자는 두 개의 인풋에서 두 개의 인풋이 다른 것일 때 아웃풋을 그게 1로 뱉어내고, 그리고 똑같을 때는 아웃풋을 0으로 뱉어내는 그런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XOR이라는 논리 연산자를 우리가 DNA의 염기 서열에 이 논리 연산자 로직을 우리가 DNA 염기 서열에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디자인한 4개의 빌딩 블록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밑에 있는 빌딩 블록에서 그리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있는 게 0과 1이라고 하면 하나의 유닛 빌딩 블록에서 0과 1을 가지는 인풋에서 아웃풋이 1로 가지는 빌딩 블록을 여기에 놓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패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떠한 논리 연산을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패턴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패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하나 예를 들은 것은 계산기 논리 연산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산기 논리 연산자는 여기와 같이 XOR 연산자, 그리고 AND 연산자, 그리고 여기 OR 연산자를 여러 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이러한 논리 연산자의 역할은 계산을 할 수 있는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 연산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유닛이 DNA 테스트 튜브 안에 1마이크로몰라 농도의 DNA일 때 한 100조 개 정도가 이와 같은 연산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10의 14성계 100조 개 이상의 계산기가 동시에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계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산기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뺄셈과 그리고 실험적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논리 연산자가 적용되어 있는지는 조금 복잡해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1950년도에 앨런 튜링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일 처음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첫 번째 논문, 초기 논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공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1936년도에 튜링이 계산 가능한 수와 결정성 문제의 응용에 대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있어서는 튜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와 같이 재봉틀과 같이 생긴 것을 헤드, 그러니까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이 테이프, 그러니까 종이, 그러니까 헤드와 테이프만 있으면 모든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문에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우리는 지금은 이제 튜링 기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기 이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1차의 형태의 종이를 가지고 거기 우리가 원하는 답을 계속 써내기 때문에 종이는 왼쪽으로도 그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각 스텝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차 형태의 종이에 있어서는 이전에 썼던 답도 거기 나중에 거기 쓰면 지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이를 2차 구조로 만든다고 하면 이전에 어떠한 답을 썼는지 우리가 그게 패턴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 튜링이 이야기한 머리와 그리고 테이프만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계산도 가능하다는 것을 거기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험실에서 이러한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을 DNA에 적용해 가지고 특별한 함수,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DNA 가지고 구현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복잡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튜링이 헤드와 그러니까 머리와 테이프만 있으면 모든 계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1936년도에 이야기를 했고,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936년도에. 하지만 이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화되어 있는 컴퓨터의 개념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폰 노이만에 의해서 현대화되어 있는 컴퓨터의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DNA 저장 장치는 어떨까요? DNA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NA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DNA 저장 장치 개발인데 여기에서 200 펩타바이트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외장 하드가 1테라바이트, 테라가 10의 15성 바이트거든요. 테라가 10의 15성이거든요. 그러면 한 5테라바이트 외장 하드 여러분들 거기 사용하실 텐데 5테라바이트가 한 4만 개 정도가 있어야지 200 펩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무게를 재면 5테라바이트 외장 하드가 한 4만 개 정도 있으면 한 11,000kg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0 펩타바이트의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DNA는 1g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량면에 있어서 정보 저장 밀도에 있어서 DNA가 탁월하게 크고, 그리고 수명에 있어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수명이 10년에서 100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10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100년이면 한 10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DNA는 수명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저장 장치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장 장치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코딩. 우리가 이진수 숫자 정보가 데이터에서 뽑아낸 이진수가 있다고 하면 이진수를 합성, DNA 베이스를 염기 서열을 가지고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DNA는 염기 서열이 정해져 있는 어떤 생명체, 어떤 종에 대한 염기 서열이 우리가 읽는 것이 이때까지 생물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연구의 주였다고 하면, DNA 저장 장치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DNA의 염기 서열에 적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DNA 정보의 염기 서열에 적고, 이제 이것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 정보를 읽어내기 위한 해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디코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합성과 해독 사이에 이제 검색이라든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큰 의미에 있어서 그게 DNA 저장 장치는, 이제까지 DNA는 생명체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떠한 정보가 저장이 되었는지 그것을 읽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DNA의 염기 서열에 적어보자 하는 것이 DNA 저장 장치의 연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림이 있다고 하면 그림을 이진수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진수에 적혀 있는 정보를 DNA 염기 서열에 이렇게 인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 줄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각각의 DNA 하나의 가닥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보여 있는 것은 한 30가닥의 DNA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NA의 30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고 있는 이 DNA를 합성을 해서, 그리고 이 합성한 것을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정보를 읽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DNA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읽고 해독을 하고, 그리고 DNA 염기 서열을 읽은 것을 이진수로 바꾸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DNA 저장 장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연구실에서 DNA 데이터 저장 장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아주 작은 양으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산업혁명과 물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사회에 상당히 크게 영향이 미치는 그런 과학기술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산업혁명은 1800년도에 기계전기기관의 방적기, 이렇게 1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중심으로 나열한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자동화, 자동차, 그리고 3차는 이제 반도체, 컴퓨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인공지능, 그죠? 그리고 가상 정강현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렇게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이러한 1차 산업혁명에서 이 4차 산업혁명까지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특히 물리학을 본다고 하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은 고전역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자기학, 3차 산업혁명은 고체물리와 양자역학, 4차 산업혁명은 열과 통계 물리학이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과학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뇌과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우리 뇌파를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고 뇌파로만 이렇게 자동차를 앞으로 그게 가고 뒤로 가게 하게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안경을 끼면 뇌파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뇌파에서 그게 특이한 신호가 들어오면 사진을 찍게끔 여기 앞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봐서 그것에 대해서 놀람 정도가 클 때 자동으로 사진을 찍게끔 그렇게 하는 안경이 개발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로 여러분들이 놀란다고 하면 뇌파가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진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안경을 거짓말 탐지기로 사용한다고 하면 거의 100% 거기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다. 그렇게 거기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뇌파를 거기 검사함으로써 자고 있는 여러분들 꿈을 영상으로 이렇게 꿈에서 배를 보고 있다고 하면 실제 뇌파를 통해서 영상화할 수 있다는, 영상화도 지금 뇌과학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의 학습 이론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에 있어서 그게 많은 주제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실제 구글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과학자인 레저 커즈와일 박사님이 책을 적었는데, 여기에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을 특이점, 그러니까 이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이 곧 온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은 기계가 되고 기계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계를 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했을 때 이제는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레즈 커즈와일은 그 시기를 205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50년이면 불과 앞으로 한 30년 정도인데, 그 당시가 되면 우리는 기계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레즈 커즈와일 박사님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파고 개발한 딥마인드 에서 알파고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 기사의 바둑 게임이 있었는데요. 바둑을 뒀는데요. 여러분들 결과는 아실 텐데, 기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파고에 이세돌 기사가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5번 중에. 이제 기계의 승리로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은 어떠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성능이 더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는 학습을 받은 기계가 이제는 인간이 절대 못 이기게끔 되어 거기까지 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규칙을 넣어서 바둑을 두게끔 한 것이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딥마인드에서 처음에 게임 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방금 이야기한 알파고, 그리고 한 2, 3년 전에 기계가 추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발표를 했어요. 딥마인드에서. 추론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판단을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생각이라는 판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차원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옛날에 어떤 큰 대감집에서 주인과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하인이 기특해서 주인이
출장을 갈 때 하인에게 이와 같은 콩 한 자루를 주면서 썩은 콩과 먹을 수 있는 콩을 구분을 하라고 하인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자루에 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한 것은 빨리 콩을, 거기 썩은 콩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콩을 거기 고르고 나서 조금 이 하인이 일을 참 잘하니까 조금 쉬게끔 하게끔 그 일을 시키고 출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저녁 때쯤 주인이 들어와 봤는데 아직 하인이 거기 콩 고르는 일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거기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인은 어떤 일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참 잘하는데 어떤 콩이 썩은 콩인지 어떤 콩인지 먹을 수 있는 콩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너무나 거기 이 하인에게 있어서는 힘이 들었다고 그렇게 거기 이야기를 거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은 쉬운 영역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딥마인드에서 이러한 학습 알고리즘,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론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은 기계 감정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정말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미스 하서비스 거기 딥마인드 CEO가 그 당시 한국에 와서 대중 강연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인공지능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게 다른 모든 문제 해결을 맡겨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여러분들 이게 시작된 그 터울을 본다고 하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까지 넘어가는데 한 100년 정도,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한 70년,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데는 거기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한 40년 후라고 그렇게 지금 대강 거기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하지만 우리는 40년 이내에 5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그리고 5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6차 산업혁명, 7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5차 산업혁명부터 6차, 7차, 이렇게 8차 산업혁명이 의학혁명이라든지 그리고 환경혁명, 우주혁명 이쪽으로 그게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 산업혁명은 어떤 주제로 그게 이렇게 도래할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간단하게 그게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러미 리퍼킨이라고 미국 경제학자가 사람을 0.1%의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0.9%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99%는 보통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여기서 창의적인 사람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분할까 그렇게 거기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방적기라든지 기계를 개발한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영국의 산업 방식은 거의 9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농지를 갈아엎고 그 위에 양을 기른, 그러니까 방적기가 있으면 그게 옷감이 필요한데 방적기가 그게 가능성을 보고 옷감을 준비한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에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제일 초창기 때는 자동차가 기차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록펠러 집안에서는 그때 그게 기름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록펠러 집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가 나중에 이게 상당히 많은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기름 장사를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주유소를 만드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 초창기에 그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통찰력 있는 사람은 록펠러 같은 그것을 이용해서 주유소를 만든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고체 물리학에서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져서 컴퓨터의 가능성을 컴퓨터를 많이 컴퓨터의 기본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체 물리학에서 많이 원리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많이 판 기업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도 창의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통찰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라든지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독서를 하기를 권합니다. 독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지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창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가지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또래에 고등학생 때 이상수 교수님, 카이스트에 계신 이상수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기자로서 이상수 교수님께 질문을 한 게 어쩌면 어리석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그때 이상수 교수님께 질문을 한 게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수 교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길 연구를 많이 하면 연구자의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이 어쩌면 노벨상을 받는 그런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그러니까 연구를 적게 했는데 그림자가 크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연구가 그림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빠른 노벨상에 받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어리석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상수 교수님께서 현명한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이라 무엇일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연에 숨겨진 원리를 알고 이를 인류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는 것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자연에 숨겨진 원리,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말에 출판사에서 달력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자들이 인물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인류 과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류 과학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인류에 공헌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인을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재미있게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류에 공헌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책 제목이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제목이고 책인데요. 책 제목이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대가 되어서 여러분들 후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질문, 네. 질문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확대하니 저렇게 생겼군요. 네. 머리카락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손톱이 1나노미터씩 자라는, 네. 손톱이 빨리 자라는 분들이 1나노미터씩 이렇게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0.5나노미터 1초에 자란다고 보면 우리 보통 사람이 자라는 그게 속도인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DNA 분자와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적 질병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나요? 영화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기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실 190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인간의 모든 DNA의 염기 서열을 읽는 것이 게놈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용한 우리가 알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스트라고 하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능을 알지 못하는 부분은 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는 DNA 염기 서열 30% 정도를 그 당시에 우리가 전체 다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2022년에는 우리가 웨이스트라고 하는 거기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도 전체 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색체에 감겨 있는 DNA 염기 서열을 거의 99.9% 이상 DNA 염기 서열을 읽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염기 서열을 다 읽는다고 하면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치료를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100% 치료가 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DNA의 우리 사람의 염기 서열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질병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반수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유전에 의한 질병이고요. 그리고 반수 정도는 환경에서 오는 그런 질병들도 상당히, 그게 병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염기 서열을 알고 유전적인 그런 질병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고 요사이 여러분들 크리스프라고 유전자 가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서 어떠한 유전적인 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장소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유전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염기 서열을 도려내고 정상 유전자를 거기 한다고 하면 유전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 유전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연구자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유전병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거기 생각이 듭니다. DNA의 격자 구조마다 지니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그게 장단점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티스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단백질을 정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게 정렬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크기 조절이 그게 아주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링처럼 작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물 수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DNA 격자 구조물마다 이런 장단점이 우리가 어떠한 응용 분야의 DNA 구조를 사용할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우리가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노 물질들도 있는데 어떻게 유전 물질인 DNA를 운반체로 사용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운반체를 다른 DNA가 아닌 다른 운반체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DNA는
DNA 운반체를 맞습니다. 이 DNA 운반체를 우리가 어떠한 구조물로 제작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크기, 우리가 원하는 형태, 그리고 어떠한 운반체를 또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나노 운반체 약물을 접착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DNA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DNA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거기 생물학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DNA를 운반체로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그게 DNA를 우리 몸속에 이렇게 주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전체를 이렇게 좀 방해를 해서 아주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든지 하면 그 과일의 안에 들어있는 거기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우리의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NA가 실제 우리 유전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각 생명체의 종에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DNA가 다시 핵 안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D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 DNA가 운반체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세포를 추출이나 제거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새로운 다이어트 패러다임이 될 수도,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지방세포 그 추출에 그 DNA 나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DNA를 컨테이너로 사용해서 지방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지방세포를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DNA에 부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도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방세포를 이렇게 거기 녹이는, 아니면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DNA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암세포가 50% 정도, 네,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기 링 구조에 항암제 독소 로비신을 거기 같이 부착해서 실제 암세포가 얼마만큼 죽는지 우리가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험은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있는 것에 우리가 거기 DNA 약물이 부착되어 있는 DNA 컨테이너를 같이 섞어줬을 때 암세포가 50% 정도가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DNA가 암세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거기 DNA에 아까 거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타머라고 DNA 단일 가닥이 붙어 있거든요. 앞타머는 특정한 암세포에 를 가까이에서 만났을 때 거기에 바인딩 할 수 있는 그런 방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거기 앞타머라는 분자가, 어떤 DNA 파트가 거기 암세포에 이렇게 바인딩 되어서 이제 DNA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DNA 컨테이너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렇게 거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DNA에 프로펠러가 거기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혼자 움직이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안에 거기 넣는다고 하면 혈관이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 혈관 내의 혈액이 흐르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DNA 컨테이너도 약물이 들어가 있는 DNA 컨테이너도 그렇게 옮기고, 그리고 암세포가 있는 곳에 가까이 도달하면 아까 말씀드린 앞타머가 암세포를 인지해서 거기에 바인딩 되는 그런 구조로 그게 지금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DNA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정보라는 것은
전자기기에서 정보 전달 매개체는 전자예요. 그런데 DNA 나노 기술에 있어서 정보 전달 매개체는 DNA 베이스거든요. DNA 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자에서 전자는 하나의 물체고 전자의 전하가 정보 전달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DNA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들 여쭤보셨는데, DNA의 염기의 서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분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자그마한 단세포 생물부터 우리 같이 고등 동물도 DNA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DNA는 똑같은 DNA거든요. 대신에 그것이 어떠한 염기 서열로 그 염기 서열을 읽는 것이 게놈 프로젝트인데 그 어떻게 쓰여 있는지 따라서 종의 다양성을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이라든지 의학에서는 그런 생명체의 DNA 염기 서열을 읽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을 우리가 특정한 응용 분야에 우리가 쓰는 것이 생물이라든지 의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DNA를 사용하는 저장 장치에 있어서는 특정한 이진수, 그러니까 이진수의 정보를 DNA의 염기 서열에 매칭해서 DNA 염기 서열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진수가 숫자가 0100111처럼 이렇게 아주 긴 이진수의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00을 A라는 염기로 베이스 염기로 받고 01을 C라는 염기로 그리고 10을 G라는 그리고 11을 T라는 이렇게 그게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진수의 숫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염기 서열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이진수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DNA 염기 서열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g 아주 작은 용량의 DNA를 가지고도 200페타바이트 엄청나게 많은 DNA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어지 200페타바이트의 데이터의 정보를 DNA에 합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성 부분은 실험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DNA 저장 장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합성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거기 DNA 저장 장치에 있어가지고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 밀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데 하나 단점은 DNA가 너무 많이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라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테이프 있죠.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2만 원 정도면 거기 1테라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거기 저장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DNA를 가지고 1테라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비용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조 원이 들더라고요. 1조 원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금 거기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DNA를 분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보 저장 매체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용 단가 측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조 원 대비 2만 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지금 매년 그게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저장 장치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물체를 찾아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DNA 분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물질로 이렇게 그전 저장장치의 물체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막 시작한 DNA 정보 저장 장치 개발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될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A 자기 복제가 가능하면 인간 장기 복제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사실 여기서 DNA 자기 복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DNA의 원래 기능이 생물학적으로 자기 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놓는다고 하면 그 정보가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DNA 자기 복제기를 보여준 것은 DNA를 물체로 보고 자기 복제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자기 복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러한 링 구조물을 주어진 것을 그대로 DNA란 물체를 가지고 다른 자기 복제기를 비슷한 형태의 자기 복제기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DNA와 IT 기술 융합이 시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DNA는 NT 나노 기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팅이라든지 알고리즘, 저장 장치 그런 부분들도 IT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하나의 기술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융합해서 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DNA가 생물학적인 그리고 또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이때가 쓰였다고 하면, 이제는 DNA가 물질로서 그리고 나노 기술로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IT 기술과 융합해서 다양한 연구, 특히 DNA 저장 장치라든지 그리고 DNA 논리 연산자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계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맞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쉽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DNA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체 물리 기반 DNA 지금 계산기, 반도체 기반 계산기는 너무 많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만 DNA로 실험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DNA 컴퓨터, DNA 계산기가 많이 개발이 되고 지금 실험적으로 구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용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반도체 기반 계산기에 비해서는 실용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DNA 컴퓨터의 정보 처리 속도는 얼마나 빠른 건가요? 사실 지금 슈퍼컴퓨터로 나와 있는 정보 처리 속도를 보면 지금 한 10의 16성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1초당 그 정도 그것보다 어쩌면 더 빠를 수도 10의 16성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 마이크로몰라 DNA 농도를 쓰면 10의 14성 오퍼레이션 연산, 1초당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DNA를 쓴다고, 한 100배 정도 많은 DNA를 쓴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 정보 처리와 비슷한 속도로 우리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DNA 컴퓨터의 컴퓨팅 방식은 이게 parallel computation,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가 동시에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가 실제 거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시리얼리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 방식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DNA의 하나의 연산자가 계산하는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15성 연산, 아니면 10의 16성 연산 1초당 그렇게 하는데, DNA는 하나의 연산을 하는데 거의 1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슈퍼컴퓨터는 한 대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슈퍼컴퓨터, DNA 계산기는 10의 16성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 양의 DNA를 쓴다고 하면, 그러면 1초에 하나의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10의 16성계의 계산기가 있는 것이고, 슈퍼컴퓨터는 한 대로 1초에 10의 16성번 계산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낼 테지만, 이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DNA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계산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슈퍼컴퓨터에 비견되는 그런 속도 처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체 내에서 DNA 중합할 때도 오류가 생길 때 있는데, 정보 저장을 하기 위해 중합할 때, 맞습니다. 가장 DNA 컴퓨터, DNA 계산기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정도를, 그리고 또 저장 장치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열적으로 안정되지 않다는 거예요. DNA 분자는 한 40도 이상 되면 DNA의 계산기를, 논리 연산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DNA 계산기가 이렇게 부서져요. 수소결합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전혀 못 하는데, 열적으로 조금 불안정하다. 그것이 이제 DNA 컴퓨터를 만드는, 계산하는 그런 논리 연산자 만들 때 단점이라고 하면, 다음 단점은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 저장 장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에러를 어떻게 줄이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 솔로몬 에러 커렉션 같은 경우에는 에러 수정 하는 부분들이, 두 명의 과학자, 리드와 솔로몬이라는 두 분의 과학자가 에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잘 정립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에러 커렉션 같은 경우는 파운틴이라고, 그렇게 또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에러의 오류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DNA 환경에, 맞습니다. DNA 저장 장치는 환경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해서 어쩌면 환경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DNA가 아주 오랫동안 저장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무해한가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인 것 같은데, 그럼 자연분해, 물론입니다. DNA 자연분해가 되고, DNA는 단백질은 아니고요. 단백질은 환경에 무해하고, 그리고 DNA의 정보를 읽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DNA 자체는 이제 단백질은 아니고 자연분해, 맞습니다. 우리 생명체가 그냥 죽으면, 죽으면 썩는 것처럼 DNA도 두면 자연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DNA는 환경에 아주 친화적이고, 그리고 하나, 우리가 어떠한 정보 저장하려고 하면 컴퓨터를 지금 기존에 있는 저장 장치는 컴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높은 전력,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DNA로 정보 저장 장치를 개발한다고 하면 거의 전기 소모가 상대적으로 전기 소모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장 장치에 비해서 상당히 장점이 있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물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질문만 더 거기 보면, 냉장고에 저장하는 DNA 저장 장치 맞습니다. 그게 냉장고에 그게 신기합니다. 근데 그럼 저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저장 환경이 DNA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 장치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게 그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저장 장치의 환경은 그렇게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실에 보관한다든지 냉동실에 보관한다든지 특별한 저장 장치에 맞는 그런 큰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특별한 저장 환경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제 생각에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 컴퓨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DNA 컴퓨터 수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수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그렇게 DNA 컴퓨터하고 DNA 저장 장치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 DNA 컴퓨터의 수명 같은 경우에는 DNA 컴퓨터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오래 둘 수 있는데, DNA 수명은 DNA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나중에 DNA로 우리가 논리 연산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 똑같은 계산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제 생각에는 오래 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수명도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그 질문은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